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지진과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연쇄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하와이 킬라우에어 하산에서는 용암이 200m 넘게 치솟았는데요. 잇따르는 지구촌 자연재해 소식,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지진과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지구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만 대륙과 해양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했으며 화산이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 강력하게 분화하여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수도권 강진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 46분쯤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우려는 없었으나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일부 지역에서는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는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도쿄 대부분 지역에서도 진도 3에서 4의 진동이 느껴져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인 6월 16일 오후 5시 6분쯤에는 중국 서부 칭하이성 하이시 지역에서 규모 6.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가 10km로 비교적 얕아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앙 부근은 기업과 소금 호수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진 발생 직후 작업 인원들이 긴급 철수했으며 당국은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남태평양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진이 관측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낮 12시 27분에 인도네시아 팔루 동남동쪽 47km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로 파악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각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해양에서도 지각 변동이 이어졌습니다. 6월 18일 오전 3시 56분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내륙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으나 전 지구적인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의 활화산 분화 소식입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 6월 14일 또다시 분화했습니다. 이번 분화는 우주에서도 생생하게 포착될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상위성 영상에 따르면 고온의 용암이 최고 210m 높이까지 거세게 치솟았으며 화산재 기둥이 약 7,6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분화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분화구 내부에서 3차례의 지진이 동반되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기후위기로 한때 진드기 청정 지역이었던 캐나다에서 라임병이 16년 만에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새로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처음 확인되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입니다. 기후위기로 기온이 오르면서 한때 추운 날씨 덕분에 진드기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캐나다 전역이 진드기 확산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늘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하늘에서 진드기를 뿌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에 따르면 라임병을 옮기는 외래종 진드기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해마다 35에서 55km씩 북쪽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KT 클로우 교수는 인구가 밀집한 미국 국경 인근 지역이 이미 진드기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진드기가 많지 않은 남부 일부 지역도 앞으로 10년 안에 서식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슴 진드기, 즉 검은 다리 진드기의 확산입니다. 이 진드기는 라임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09년 144건이던 라임병 확진 사례가 2025년 잠정 7,105건으로 늘었습니다. 16년 만에 약 50배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때 발생합니다. 초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진단이 늦거나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감이나 근육과 관절 통증, 신경계 증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드기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과거 캐나다의 겨울과 봄은 진드기가 활동하기에 너무 추웠지만 이제는 봄이 빨라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진드기가 먹이를 먹고 번식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숲이 주택개발로 잘게 쪼개지는 산림 파편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슴과 설치류가 교외 주거지로 가까워지면서 진드기와 사람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봄철 농번기와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쯔쯔가무시병을, 작은 소 피참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PFTS를 옮깁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드물게 보고됐던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8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는 신종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PFTS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고 현재 전용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물리지 않는 겁니다. 풀숲이나 논밭에 갈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출 뒤에는 몸을 꼼꼼히 살피고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산책 때에도 수풀에 들어간 뒤 진드기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를 유지해온 유럽이 정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편집 작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데요. 미래 농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또 다른 논란을 부를지 뉴스 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을 유지해온 유럽연합, EU가 중대한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충, 식량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전자 편집 작물 GEO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신유전체 기술 NGT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외래 유전자를 넣지 않고 식물 자체의 유전자 일부만 정밀하게 교정한 작물, 이른바 NGT1 작물을 기존 GMO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연교배나 전통 육종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유전자 변화라면 일반 작물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유전자 편집 작물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초제 내성을 갖게 하거나 살충 물질을 만들도록 편집한 작물은 제외됩니다. 또 외래 유전자를 주입한 NGT2 작물은 지금처럼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유는 이번 변화가 작물을 어떤 기술로 만들었느냐보다 최종적으로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갖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럽 농업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강한 환경운동 전통과 기업형 농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GMO를 엄격하게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열성 작물, 병충해에 강한 밀, 영양 성분을 높인 채소처럼 미래 농업에 필요한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제과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과학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거대 농업기업이 유전자 편집 종자를 특허로 묶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유럽의회는 특허 금지 대신 특허 정보 공개 의무화를 택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특허 기술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 중소기업과 농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절충안입니다. 세계 각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유전자 편집 토마토의 시판을 승인했고 영국은 유전자 편집 작물을 PBO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전자 편집 작물을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쪽과 안전성과 생태계, 소비자 알 권리를 중시하는 쪽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 기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또 식량 안보와 생태계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묻는 세계적 논쟁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양 깊은 바다의 거대한 파동이 중국 양쯔강 대홍수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서해와 제주 바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기후와 바다가 먼 인도양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여름철 대홍수와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이 우리나라 서해와 제주 연안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동진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 미국 해양대기청, 인도 열대기상연구소와 함께 최근 30여 년간 양쯔강 유역에서 여름철 대홍수가 잦아진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1960년부터 65년 동안 축적된 양쯔강 유량 자료와 해양 대기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스비 파동은 지구자전의 영향으로 생기는 거대한 해양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인도양을 지나가면서 차가운 심층 해수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억제하고 그 결과 인도양 남서부 바닷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뜻해진 바다는 대기를 데우고 이는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강화된 고기압은 많은 양의 수증기를 중국 내륙으로 밀어넣어 양쯔강 유역의 집중호우와 홍수를 유발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로스비 파동의 이동속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파동의 이동속도는 과거보다 약 70% 빨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양 수온이 오르는 시기와 동아시아 장마철이 더 정확히 맞물리게 됐고 홍수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여름 홍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5차례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11차례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2019년을 제외하고 대규모 홍수가 모두 짝수해에 발생하며 약 2년 주기의 반복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의 홍수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양쯔강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막대한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까지 퍼지며 저염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염수는 전복과 소라 같은 정착형 해양 생물이 몸속 염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염수와 고수온이 동시에 나타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올 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과거 국내 저염수 피해가 있었던 1996년, 2016년, 2024년이 모두 짝수해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올해도 연안 양식장과 해양 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진 박사는 인도양이라는 먼 바다의 작은 변화가 동아시아 기상이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했다며 이제 한반도 날씨는 한반도 주변만 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게재됐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K 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운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빠르게 메우면서 유럽 나토 시장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세계 방산 질서를 바꾸는 K방산의 질주,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유럽 군사 지원보다 자국 무기 생산을 우선하는 사이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 9위에 오르며 주요 방산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럽 나토 회원국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나그룹,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올해 합산 매출은 370억 달러, 우리 돈 약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1년의 약 4배 수준입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무기 소유가 급증했지만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상시적 위협에 대응하며 구축해온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신속한 공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방산 수출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 사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13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유지, 보수까지 묶은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산과 러시아산 무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한국산 무기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일본의 추격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완화하고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 함정, 레이더 수출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고정식 방공 레이더가 인도됐고 호주와는 일본산 호위함 수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은 한국처럼 대규모 수출 실적과 빠른 납기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정과 레이더를 중심으로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경우 K방산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비운 안보 시장의 공백을 한국이 빠르게 메우는 가운데 K방산은 이제 유럽을 넘어 세계 방산 질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중국 서남부 내륙과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134km 길이의 핑루 운하가 시범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만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 구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새로운 물류 전략, 뉴스더 개벽 김태희 기자입니다. 중국 내륙 물류 지도를 바꿀 핑루 운하가 완공 단계에 들어서며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에서 통킹만까지 이어지는 이 운하는 총 길이 134km로 중국 서남부 내륙을 바다와 직접 연결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핑루 운하는 광시 난닝시 항저우에서 출발해 친저우를 거쳐 북부만으로 이어집니다. 개통 이후 광시 서부 지역의 화물은 기존처럼 광둥성 광저우항을 거치지 않고 시강수계와 핑루 운하를 통해 곧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항로는 약 560km 줄어들고 홍콩항과 선전항에 집중된 물류 부담도 일부 분산될 전망입니다. 핵심 난제는 높은 고도차였습니다. 핑루 운하 구간은 수위차가 최대 65m에 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다오, 치스, 칭옌 등 3개 대형 관문이 설치됐습니다. 관문은 길이 300m, 폭 34m, 깊이 8m 규모로 5,000톤급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체 구간에는 104개의 교량이 있으며 이 가운데 27개 교량은 신설 또는 개보수됐습니다. 중국이 이 운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섭니다. 핑루 운하는 육상, 해상, 항공 물류를 결합하는 이른바 입체 물류망의 핵심 축입니다. 광시의 내륙 수로망과 윈난, 구이저우 지역의 물류를 베이브만 항구와 연결해 중국 남부와 아세안 북부를 잇는 국제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전략은 중국의 전국 교통망 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과 내륙 수로를 하나의 국가 통합망으로 묶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장기교통 계획에는 베이징에서 푸젠성 푸저우와 빙탄을 거쳐 타이베이까지 이어지는 철도, 도로 구상도 반영돼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단순한 물류 구상을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는 방식으로는 교량보다 해저 터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핑탄에서 대만 신주까지 약 125km 구간을 잇는 초장거리 터널 구상입니다. 아직 현실화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국가교통망 안에 대만 연결 계획까지 포함해 미래통합 운송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전기 선박, 메탄올 이중연료 선박,
여기에 전기 선박, 메탄올 이중 연료 선박, 지능형 항해 시스템, 통합 배차 플랫폼까지 결합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한 번의 신청으로 관문과 항구를 통합 배정받고 센서와 통신망을 통해 항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운하가 아니라 에너지, 통신, 물류가 결합된 거대한 국가 시스템입니다. 결국 핑루운하는 중국의 내순환 경제와 서부 지역 개발, 아세안 연결 전략, 나아가 대만까지 포함한 장기교통 구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와 북부 내륙의 산업 제품이 저비용 수로 물류를 타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 빠르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중국산 저가 물류 공세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동아시아 교통 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유엔 독립국제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고의로 표적 삼아 집단 학살을 이어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당국과 군이 어린이를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약 30%가 어린이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숨진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스라엘 군이 어린이 사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고중량 탄약과 광범위한 살상 무기를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민간인 전체를 하마스 등 무장단체와 연계된 존재로 간주하면서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니바산 무랄리다르 조사위원장은 이스라엘이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팔레스타인 민족의 생존 능력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폭격뿐 아니라 반복적인 강제 이주, 구호물자와 식량, 의약품 차단도 아동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기아와 의료 붕괴, 심리적 충격이 겹치면서 예방 가능한 사망과 장기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향한 정착민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는 성폭력, 가혹행위,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고문 정황도 문서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를 중상모략에 불과한 허위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 집단학살 혐의가 다시 제기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